전 세계가 포기한 땅이 있었습니다. 중국이 수백억 원을 쏟아붓고도 야반도주하듯 떠났고 일본은 위험하다며 발조차 들이지 않았죠. 유엔 전문가들은 보고서에 이렇게 썼습니다. 여긴 100년이 지나도 농사가 불가능하다. 자연이 허락하지 않는다고요. 아프리카 남수단의 보르 지역, 섭씨 50도의 살인적인 폭염과 허리까지 차오르는 붉은 진흙, 그리고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대홍수. 현지인들조차 신이 우리를 버렸다며 하늘만 원망하던 절망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어느 날 그 저주받은 늪지대에 군복을 입은 청년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총 대신 삽을 들었고 최첨단 무기 대신 벽시 한 줌을 가져왔죠. 현지인들은 비웃었습니다. 또 헛수고다 저러다 도망가겠지 하고요. 하지만 3년 뒤 그 죽은 땅 위로 끝없이 펼쳐진 황금빛 벼물결이 출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1년에 3번이나요. 남수단 농업부 장관은 그 들판을 보자마자 펑펑 울면서 외쳤다고 합니다. 당신들은 군인이 아닙니다. 신이 보낸 선물입니다라고요. 도대체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한국의 어떤 힘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버린 걸까요? 저는 그 기적을 두 눈으로 목격한 사람입니다. 처음엔 누구보다 냉소했고 누구보다 불신했던 사람이죠. 하지만 지금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심은 건 벼가 아니었다고요. 그 가슴 벅찬 천일간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아프리카 남수단 종글레이주 보르에서 태어난 아담 마디알입니다. 28살이고 지금은 마을 농업 지도사로 일하고 있죠. 하지만 몇 년 전만 해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희망이라는 단어를 증오했고 내일을 꿈꾸는 것 자체가 사치라고 믿었던 사람이었죠. 그때 저의 하루는 이랬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유엔 배급소 앞에 줄을 섭니다. 2~3시간을 기다려서 받는 건 옥수수 가루 한 봉지뿐이었어요. 그걸 물에 풀어 죽을 끓이면 그게 하루 식사의 전부였습니다. 맛이요? 없었습니다. 그냥 위장을 속이는 용도였을 뿐이죠. 보르의 환경은 정말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건기에는 섭씨 50도를 넘나드는 폭염이 내리쬐었어요. 가만히 서 있어도 현기증이 났고 땅은 거북이 등껍질처럼 쩍쩍 갈라졌죠. 그러다 우기가 시작되면 하늘에 구멍이 뚫린 것처럼 비가 쏟아졌습니다. 백나일강이 범람하면 마을 전체가 거대한 늪으로 변해버렸어요. 발목을 잡아채는 붉은 진흙,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는 악어와 독사. 그게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고향의 풍경이었습니다. 3년 전 중국 사람들이 왔을 때 저도 잠깐 희망을 품었습니다. 거대한 트랙터와 굴착기를 앞세운 그들은 자신만만하게 선언했죠. 이 땅을 바꿔주겠다고요. 저는 통역 보조로 그들과 함께 일했습니다. 열심히 했어요. 드디어 우리 땅에서 곡식이 자라는 걸 볼 수 있을 거라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첫 번째 우기가 시작되자마자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대홍수가 그들의 장비를 진흙 속에 처박아 버렸고 중국 기술자들은 여긴 지옥이다라는 말만 남기고 짐을 쌌죠. 저를 포함한 현지 노동자들에게 밀린 임금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버리고 떠났어요. 그날 이후 저는 배웠습니다. 희망을 가지면 더 아프다는 것을요. 그래서 포기하는 법을 익혔죠. 꿈을 꾸지 않으면 실망할 일도 없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또 외국 군대가 온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이번엔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왔대요.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한국이 어디 붙어 있는 나라인지도 몰랐지만 어차피 결과는 같을 거라 확신했거든요. 와서 폼 잡다가 도망가겠지. 늘 그랬듯이요. 2013년 5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에 낯선 차량 행렬이 나타났어요. 군용 트럭들이 먼지를 일으키며 들어왔고 거기서 내린 건 동양인 군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군복 왼쪽 팔에는 태극기가 붙어 있었죠. 한빛부대. 세상을 이끄는 큰 빛이라는 뜻이래요. 이름은 거창했습니다. 저는 멀찍이 서서 구경했습니다. 다른 주민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호기심 반, 경계심 반이었죠. 다니엘 촌장님이 제 옆에 서서 중얼거렸습니다. 또 시작이군. 얼마나 버틸지 두고 보자고요. 며칠 뒤 한국군 장교 한 명이 마을 회의를 요청했습니다. 김정호라는 이름의 대위였어요. 나이는 저보다 서너 살 많아 보였고 눈빛이 유난히 반짝거렸습니다. 통역을 통해 그가 한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여기서 벼농사를 짓겠습니다. 순간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픽하고 웃음을 터뜨렸죠. 저였습니다.
참을 수가 없었어요. 벼라고요? 이 죽은 땅에서요? 중국이 수백억 원을 쏟아붓고도 실패한 곳에서 쌀을 키우겠다고요? 김정호 대위는 제 비웃음에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죠.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거 압니다. 하지만 저희는 다른 방식으로 할 겁니다. 물과 싸우지 않고 물을 이용할 거라고요. 무슨 소린지 하나도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냥 또 허풍 떠는 외국인이라고 생각했어요. 회의가 끝나고 다니엘 촌장님이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아담, 저들 상대하지 마라. 희망을 가지면 더 아프다. 우린 이미 배웠잖아. 저도 고개를 끄덕였죠. 당연한 말씀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상한 건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한국군들은 말만 하는 게 아니었어요. 다음 날 아침, 그들은 진짜로 삽을 들고 늪지대로 향했습니다. 군복 상의를 벗어던지고 진흙탕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거였어요. 기계도 없이. 맨손으로요. 저는 언덕 위에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미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죠. 저렇게 해봤자 소용없을 텐데. 저 폭염에 쓰러지거나 아니면 진흙에 빠져서 허우적대다 포기하겠지. 늘 그랬듯이요. 그런데 해가 지고 다음 날이 되고 또 그 다음 날이 되어도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 저렇게까지 하는 걸까? 처음으로 그런 의문이 머릿속에 스쳤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한국군들은 여전히 그 늪지대에서 삽질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매일 언덕 위에 올라가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처음엔 비웃으려고 갔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유를 알 수 없는 호기심 때문에 발길이 향했죠. 섭씨 50도가 넘는 폭염이었습니다. 가만히 서 있어도 피부가 타들어가는 것 같은 날씨에 그들은 허리까지 차오르는 붉은 진흙 속에서 삽을 휘두르고 있었어요. 군복 상의는 진작에 벗어던졌고 땀에 젖은 민소매 차림이었습니다. 등짝은 햇볕에 벌겋게 익어가고 있었죠. 중국팀이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들은 거대한 트랙터와 굴착기를 앞세웠거든요. 기계의 힘으로 자연을 눌러버리겠다는 전략이었죠. 하지만 그 무거운 장비들은 진흙탕에 바퀴가 빠져서 꼼짝도 못했습니다. 결국 녹슬어가는 고철 덩어리만 남긴 채 떠났고요. 한국군은 달랐습니다. 애초에 중장비를 가져오지 않았어요. 삽과 곡괭이, 그리고 손수레가 전부였습니다. 기계가 못 가면 우리가 간다. 나중에 김정호 대위에게 들은 말이에요. 처음엔 그게 무모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건 무모함이 아니라 겸손함이었어요. 자연과 싸우려 하지 않고 자연에 맞추려는 태도였던 거죠. 어느 날 오후, 저는 좀 더 가까이 가서 구경했습니다. 한국군 병사 하나가 진흙 속에서 뭔가를 열심히 파고 있었어요. 20살쯤 되어 보이는 젊은 친구였는데 얼굴은 진흙투성이고 손등에는 물집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웃고 있더라고요. 옆에 있는 동료랑 뭐라고 농담을 주고받으면서요. 저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 웃지? 저렇게 힘든데 왜 저렇게 즐거워 보이는 거야? 우리 땅도 아닌데, 우리 문제도 아닌데 왜 저 고생을 자처하는 거지? 그때 김정호 대위가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언제부터 지켜보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는 땀을 훔치며 제게 물었죠. 같이 안 하실 겁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헛수고예요. 여긴 안 됩니다. 중국도 실패했잖아요. 김정호 대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중국은 물을 적으로 봤습니다. 둑을 쌓아서 물을 막으려 했죠. 근데 저희는 물을 친구로 보려고요. 물이 많으면 물 좋아하는 작물을 심으면 됩니다. 그게 벼예요. 순간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단순한 발상인데 왜 아무도 그 생각을 못했을까요? 아니, 어쩌면 생각은 했어도 실행할 엄두를 못 냈던 걸지도 모릅니다. 이 환경에서 벼농사라니 너무 황당하게 들리니까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믿지 않았습니다. 이론은 그럴듯해도 현실은 다르니까요. 말릭이라는 누에르족 청년이 제 옆에 와서 비아냥거렸어요. 딩카족 녀석, 너도 저 미친 외국인들한테 홀렸냐? 저는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냥 구경하는 거라고요. 말릭과 저는 같은 마을에 살았지만 서로 말도 잘 안 섞었습니다. 딩카족과 누에르족은 오랜 세월 서로 싸워왔거든요. 내전의 뿌리도 결국 부족 갈등이었죠. 그 앙금이 어찌나 깊은지 같은 우물물도 나눠 마시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며칠 뒤
저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한국군 병사 한 명이 진흙 속에서 쓰러진 거예요. 열사병이었습니다. 동료들이 급하게 그를 그늘로 옮기고 물을 끼얹었죠.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봐라, 이제 그만두겠지. 위험하다는 걸 깨달았을 테니까. 하지만 그 쓰러졌던 병사가 30분 뒤에 다시 일어나 진흙탕으로 들어가는 거였어요. 비틀거리면서요. 동료들이 말렸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아직 할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가슴 한구석이 이상하게 뜨거워졌습니다. 뭐지, 이 감정은? 감동인가?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저는 애써 외면했습니다. 어차피 오래 못 갈 거야. 다들 그랬으니까. 저녁이 되자 한국군들은 발전기를 돌려 불을 밝히고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 불빛이 유난히 밝아 보였어요. 마치 이 죽은 땅에 떨어진 작은 별 같았죠. 다니엘 촌장님이 제 옆에 서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것들 진짜 미쳤어. 저러다 다 죽겠네.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작은 의문이 싹트고 있었어요. 혹시 정말로 될 수도 있는 걸까?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국군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어요. 비가 오나 폭염이 내리쬐나 하루도 빠지지 않고 논을 만들고 있었죠. 늪지대 한쪽에 제법 반듯한 사각형 모양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물기를 내고 둑을 쌓고 땅을 고르는 작업이 조금씩 진척되고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의 반응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비웃음뿐이었는데 이제는 신기하다는 표정으로 쳐다보는 사람들이 늘었죠. 진짜 저러다 되는 거 아냐? 하는 수군거림도 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마을에 불청객이 찾아왔습니다. 가브리엘 오콧. 이 이름을 들으면 보르 지역 사람들은 모두 몸을 움츠립니다. 그는 이 일대를 장악한 군벌 두목이었어요. 딩카족 출신이지만 같은 딩카족에게도 공포의 대상이었죠. 내전 시절 수많은 마을을 약탈했고 저항하는 사람들은 가차없이 처형했습니다. 저는 가브리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12살에 부모님을 잃고 소년병으로 끌려갔을 때 저를 데려간 게 바로 가브리엘의 부대였거든요. 4년 동안 그의 밑에서 총을 들었습니다.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일들을 겪었고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일들을 저질렀죠. 16살에 겨우 탈출했지만 그 기억은 평생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가브리엘이 트럭을 타고 한빛부대 베이스캠프 앞에 나타났을 때 저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숨어야 해. 저 인간 눈에 띄면 안 돼. 저는 본능적으로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가브리엘은 부하 10여 명을 대동하고 있었어요. 모두 자동소총으로 무장하고 있었죠. 그는 거만하게 트럭에서 내려 한국군 지휘관을 불러냈습니다. 한동혁 대대장이 나왔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인상 좋은 군인이었어요. 하지만 그 부드러운 인상과 달리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가브리엘이 통역을 통해 말했습니다. 이 땅은 내 관할이다. 여기서 뭘 하든 내 허락이 필요해. 당장 떠나거나 아니면 통행세를 내라. 저는 숨죽이며 지켜봤습니다. 이제 끝이다. 한국군도 떠나겠지. 무장 군벌한테 대항할 수는 없으니까. 중국도 그랬어요. 가브리엘이 협박하자마자 짐 싸서 도망갔거든요. 하지만 한동혁 대대장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우리는 UN 평화유지군입니다. 국제법의 보호를 받고 있죠. 그리고 우리는 이 마을 주민들을 돕기 위해 왔습니다. 떠날 생각 없습니다. 가브리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자동소총을 든 부하들에게 눈짓을 했어요. 협박의 제스처였죠. 후회하게 될 거다. 여긴 내 나라가 아니야. 한동혁 대대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여긴 제 나라가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 사는 분들은 제 이웃입니다. 이웃을 버리고 도망가는 건 저희 방식이 아닙니다. 가브리엘은 코웃음을 치고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저 인간이 이대로 물러날 리 없다는 걸요. 반드시 보복이 있을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한국군이 떠나지 않았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총을 들이대도 물러서지 않다니. 대체 뭘 믿고 저러는 거지? 며칠 뒤 가브리엘의 첫 번째 보복이 시작됐습니다. 한국군에게 식량과 물자를 공급하던 현지 상인들이 협박을 받았어요.
한국군한테 물건 팔면 죽는다. 실제로 한 상인의 가게가 불에 탔습니다. 물자 공급이 끊기자 한국군의 작업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어요. 배급량을 줄이고 자기들 먹을 식량을 아껴가며 작업을 계속했죠. 김정호 대위가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떠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 땅에서 쌀을 키워내겠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도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의 냉소에 금이 가기 시작한 건 분명했어요. 어쩌면 이 사람들은 정말 다른지도 몰라. 그런 생각이 처음으로 스쳤습니다. 다니엘 촌장님이 제게 물었습니다. 아담, 너 왜 요즘 맨날 한국군 쪽만 쳐다보냐?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제 마음을 몰랐으니까요. 가브리엘을 다시 본 뒤로 저는 악몽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같은 꿈을 꿨어요. 12살의 제가 부모님 시신 앞에서 울고 있는 꿈이었습니다. 그날은 제 생일이었어요. 2004년 3월 15일. 엄마가 특별히 염소고기를 구해서 축하 잔치를 열어주셨죠. 아버지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담, 넌 이 땅의 희망이야. 언젠가 이 척박한 땅을 황금빛으로 물들릴 거다. 그로부터 몇 시간 뒤 총소리가 마을을 뒤덮었습니다. 반군이 쳐들어온 거였어요. 아버지는 저와 누나를 숨기려다 총에 맞았습니다. 엄마는 우리를 감싸다가 같이 쓰러지셨죠. 마지막으로 엄마가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어요. 살아남아라, 아담. 누나 아야는 도망쳤지만 저는 붙잡혔습니다. 가브리엘의 부하들이 저를 끌고 갔어요. 그렇게 소년병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저항했습니다. 울고 도망치려 하고 밥을 거부했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맞았어요. 굶겼고요. 결국 살기 위해 순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총 쏘는 법을 배웠고 명령에 따라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제가 죽인 사람이 몇 명인지 정확히 모릅니다. 세지 않으려고 했거든요. 16살이 되던 해 부대가 이동하던 중 혼란이 생겼을 때 도망쳤습니다. 며칠을 굶주리며 헤매다 유엔 난민 캠프에 도착했죠. 거기서 처음으로 안전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하지만 이미 저는 망가진 뒤였습니다. 눈을 감으면 피범벅이 된 얼굴들이 떠올랐고 조그만 소리에도 온몸이 굳어버렸죠. 이 이야기를 아무에게도 한 적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제가 소년병 출신이라는 걸 알지만 구체적인 건 몰라요. 물어보지도 않았고요. 다들 비슷한 상처를 안고 살아가니까 굳이 꺼내지 않는 거죠. 어느 날 밤 저는 악몽을 꾸다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습니다. 온몸이 땀에 젖어 있었어요. 밖으로 나와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숨을 고르는데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이수진 중이었어요. 한빛부대 의무병이었죠. 젊은 여군이었는데 마을 주민들 건강검진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으세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저는 괜찮다고 대답하려 했습니다. 늘 그랬듯이요. 하지만 이상하게 그날은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대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왜 우는지 저도 몰랐습니다. 그냥 갑자기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이수진 중위는 아무 말 없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같이 침묵 속에 있었죠. 억지로 말을 시키거나 위로한다고 떠들지 않았어요. 그냥 옆에 있어줬습니다. 한참 뒤에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망가진 사람이에요. 더럽혀진 손이죠. 그런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이수진 중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아담 씨 과거를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아요.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과거가 현재를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현재의 선택이 미래를 만드는 거죠.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다. 정말 그럴까요? 저처럼 피로 물든 손으로도 뭔가를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며칠 뒤 저는 용기를 내서 이수진 중위에게 제 과거를 이야기했습니다. 소년병이었던 것, 총을 쐈던 것, 가브리엘 밑에 있었던 것. 전부요. 말하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경멸당할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수진 중위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그녀는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건 아담 씨 잘못이 아니에요. 아이였잖아요. 선택권이 없었던 거예요. 생전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용서받은 기분이었습니다.
아니, 용서라기보다는 이해받은 느낌이었죠. 이 사람들은 정말 다르구나. 그 확신이 조금씩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한국군이 만든 논의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처음엔 작은 사각형 하나였는데 이제는 축구장 2~3개 크기로 확장됐죠. 물길도 제대로 잡혔고 둑도 단단해졌습니다. 하지만 한국군 병사들의 상태는 말이 아니었어요. 손은 물집이 터져 피투성이고 얼굴은 햇볕에 검게 타서 갈라지고 몸무게는 평균 7~8kg씩 빠졌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웃고 있었어요. 힘들다고 투덜대면서도 서로 어깨를 두드리며 농담을 주고받았죠. 저는 매일 언덕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이제는 비웃음이 아니었어요.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우리를 위해 저렇게 고생하는데 나는 뭘 하고 있지? 어느 날 오후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니엘 촌장님이 말없이 바지를 걷어붙이고 논으로 들어간 거예요. 65살의 노인이 30년 동안 희망을 포기하고 살았던 그 사람이 한국군 병사 옆에 서서 삽을 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촌장님이 왜 저러지? 미쳤나? 하지만 다니엘 촌장님은 묵묵히 흙을 팠어요. 아무 말 없이요. 김정호 대위가 다가가서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다니엘 촌장님이 대답했어요. 고마운 건 내 쪽이야. 평생 이 땅은 저주받았다고 생각했는데 당신들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서 한번 믿어보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무너졌습니다. 촌장님마저 저러는데 나는 언제까지 방관만 할 건가? 다리가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언덕을 내려가 논 앞에 섰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김정호 대위가 저를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오셨군요. 환영합니다. 저는 아무 말 않고 장화를 빌려 신고 진흙탕으로 들어갔습니다. 발이 푹푹 빠졌어요. 허리까지 차오르는 진흙이 몸을 끌어당겼죠. 이렇게 힘든 줄 몰랐습니다. 옆에서 한국군 병사 하나가 말을 걸었어요. 처음엔 좀 힘들죠? 근데 금방 익숙해질 거예요. 화이팅! 화이팅이 뭔지 몰랐지만 그 밝은 표정에 괜히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날 저녁 놀라운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말릭이 논으로 들어온 거예요. 누에르족인 그가요. 딩카족인 저와 같은 공간에서 일하게 된 겁니다. 말릭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서로 경계하는 눈빛이었죠. 평소 같으면 말도 안 섞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그 순간만큼은 부족이 중요하지 않게 느껴졌어요. 우리 둘 다 같은 진흙 속에 서 있었으니까요. 김정호 대위가 우리 둘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여기서는 부족 안 따집니다. 딩카든 누에르든 일한 만큼 똑같이 쌀 가져가는 겁니다. 공평하게요. 말릭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딩카 녀석이랑 같이 일하라고. 하지만 그러면서도 삽을 집어들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죠. 싫어도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처음 며칠은 정말 불편했습니다. 서로 거리를 두고 눈도 안 마주치고 필요한 말만 했죠. 하지만 일주일쯤 지나니까 조금씩 달라졌어요. 같이 무거운 돌을 옮기고 물길이 막히면 같이 파내고 삽질하다 지치면 같이 쉬면서요. 어느 날 말릭이 쉬는 시간에 물통을 제게 건넸습니다. 별 생각 없이 한 행동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멈칫했습니다. 누에르족 물통을 딩카족이 받아 마시다니. 평생 없던 일이거든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물통을 받아 마셨습니다. 그리고 고맙다고 말했죠. 말릭이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따뜻하다고 해야 할까요? 평생 원수라고 배웠던 사람과 물을 나눠 마시는 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연스러웠죠. 김정호 대위가 말한 게 이런 걸까요? 부족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함께 흘리는 땀이 피보다 진하다는 걸. 석 달째 접어들 무렵 예상치 못한 인물이 보루에 나타났습니다. 왕웨이. 3년 전 중국 농업공사 현장 소장이었던 그 사람이에요. 야반도주하듯 떠났던 그 인간이 다시 돌아온 겁니다. 검은색 승용차를 타고 수행원 몇 명을 대동하고 나타났죠. 저는 그를 보자마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3년 전 일이 생생하게 떠올랐거든요. 왕웨이는 처음에 우리한테 좋은 말만 했어요. 함께 일하면 풍요로운 미래가 올 거다. 중국이 너희를 도와줄 거다 하면서요.
저를 포함한 청년 20명이 그 말을 믿고 노동자로 일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죠. 우리는 새벽부터 밤까지 중노동에 시달렸어요. 약속한 임금은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고 항의하면 해고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그러다 홍수가 나서 사업이 실패하자 왕웨이는 밀린 임금도 안 주고 도망갔어요. 우리는 석 달치 임금을 떼었습니다. 그런 인간이 왜 다시 온 걸까요? 금방 답이 나왔습니다. 한국군의 성공 소식을 들은 거였어요. 왕웨이는 한빛부대 베이스 캠프를 방문해서 한동혁 대대장과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멀리서 그 장면을 지켜봤어요. 통역을 통해 들리는 왕웨이의 말투는 여전히 거만했습니다. 귀국에서 좋은 일 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협력 제안을 하러 왔습니다. 중국의 자본과 한국의 기술을 합치면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을 겁니다. 한동혁 대대장은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감사합니다만 저희는 현재 방식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투자보다 주민들과 함께 천천히 가는 게 저희 방침입니다. 왕웨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돌아갔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저 인간이 가만히 있을 리 없다는 걸요. 며칠 뒤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군에게 농자재를 공급하던 업체가 갑자기 계약을 파기했어요. 이유를 물으니 다른 데서 더 좋은 조건을 제시했다고 하더군요. 그 다른 데가 중국 회사라는 건 뻔했습니다. 종자 공급도 차질이 생겼습니다. 한국에서 보내기로 한 특수벽시가 운송 과정에서 억류됐다는 연락이 왔어요. 누군가 세관에 손을 썼다는 소문이 돌았죠. 왕웨이는 마을 사람들에게도 접근했습니다. 돈을 뿌리면서 한국군에 대한 불신을 심으려 했어요. 한국군도 결국 떠날 거다. 중국처럼. 아니, 더 빨리 떠날 거다. 저 사람들 고생하는 거 봐라. 오래 못 버틴다. 몇몇 주민들이 동요했습니다. 특히 아직 농사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요. 맞아. 어차피 다 헛수고야. 외국인들 믿으면 안 돼. 저도 흔들렸습니다. 솔직히요. 왕웨이 말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니니까요. 한국군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결국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잖아요. 순환 배치라는 게 있다고 했습니다. 몇 달마다 교체된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또 버려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김정호 대위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물집 잡힌 손으로 삽을 쥐던 모습, 쓰러지면서도 일어나던 병사들, 부족을 따지지 않고 공평하게 대해주던 태도. 그게 연기였을까요? 아니, 연기로는 저렇게 못해요. 어느 날 밤 왕웨이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제가 있는 곳으로 직접 왔어요. 아담, 자네 똑똑한 청년이야. 3년 전에도 그랬지. 한국군한테 속지 마. 저들도 결국 이용하고 버릴 거야. 나한테 오면 좋은 자리 줄게. 돈도 많이 벌 수 있어. 저는 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3년 전 밀린 임금, 아직 안 받았습니다. 그것부터 주시죠. 왕웨이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리고 협박조로 말했어요. 현명한 선택해. 한국군 편 들면 후회할 거야.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돌아섰죠.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뭔가 확실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왕웨이 같은 인간이 방해한다는 건 한국군이 제대로 하고 있다는 증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넉 달째가 되던 날, 드디어 기다리던 물건이 도착했습니다. 한국농촌진흥청에서 공수한 특수종자였어요. 왕웨이의 방해로 운송이 지연됐지만 한국 정부가 직접 나서서 외교 채널을 통해 문제를 해결했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는 청와대까지 보고가 올라갔대요. 김정호 대위가 종자가 담긴 상자를 들고 마을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그의 눈이 반짝거렸어요. 마치 보물을 발견한 아이 같았죠.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침수 저항성 벼입니다. 물속에서 2주 이상 버틸 수 있는 특수 품종이에요. 한국의 과학자들이 수십 년 연구해서 개발한 겁니다. 저는 그 작은 벽시들을 쳐다봤습니다. 솔직히 특별해 보이지 않았어요. 그냥 벽시였습니다. 하지만 김정호 대위의 설명을 들으면서 생각이 바뀌었죠. 동남아에는 홍수가 잦은 지역이 많습니다. 그런 곳에서도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한국 과학자들이 품종을 개량한 거예요. 줄기가 물속에서도 빠르게 자라서 수면 위로 올라오고 뿌리가 산소 부족 상태에서도 버틸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건 단순한 씨앗이 아닙니다. 한국생명공학 기술의 결정체예요. 저는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수십 년간의 연구라고요? 이 작은 벽시 하나에 그렇게 많은 노력이 담겨 있다니. 그리고 그걸 이 아프리카 오지까지 보내준 거고요. 모내기가 시작됐습니다. 저도 처음으로 직접 모를 심어봤어요. 김정호 대위가 옆에서 가르쳐줬습니다. 이렇게 비스듬히 꽂아야 뿌리가 잘 내려요. 간격은 주먹 하나 정도 띄우고요.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고 다리는 지늘게 빠져서 움직이기 힘들었죠. 하지만 이상하게 기분이 좋았어요. 내 손으로 뭔가를 심는다는 느낌. 생명을 키운다는 느낌. 처음 경험하는 감정이었습니다. 말릭도 옆에서 모를 심고 있었어요. 서로 눈이 마주치면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죠. 여전히 말은 많이 안 했지만 적대감은 확실히 줄어들었습니다. 모내기가 끝나고 일주일쯤 지나자 논에 초록색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싹이 튼 거예요. 저는 매일 아침 논에 가서 그 싹들을 확인했습니다. 정말로 자라고 있었어요. 이 죽은 땅에서요. 마을 사람들의 반응도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하던 사람들이 논으로 몰려와서 구경했어요. 세상에, 진짜 잘하네. 이게 되는 거야? 아이들은 논둑에 앉아서 별을 구경하는 게 일과가 됐습니다. 아이샤라는 제 사촌 동생도 그중 하나였어요. 16살짜리 소녀였는데 눈이 유난히 맑았죠. 오빠, 저 풀이 나중에 밥이 되는 거야? 응, 쌀이라는 거야. 밥 지으면 엄청 맛있대. 진짜? 나도 먹어볼 수 있어? 그 순진한 질문에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 아이는 태어나서 쌀밥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평생 옥수수가루 죽만 먹고 자랐으니까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하늘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구름이 점점 짙어지고 있었어요. 우기가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김정호 대위도 하늘을 올려다보며 표정이 굳어졌죠. 올해 우기가 예년보다 빨리, 그리고 세게 올 거라는 예보가 있었어요. 백라일강 상류에 이미 폭우가 내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범람 가능성이 높다고요. 저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겨우 싹이 튼 저 벼들이 홍수를 버틸 수 있을까? 아무리 침수 저항성 품종이라고 해도 2m 넘게 물에 잠기면 살 수 있을까? 김정호 대위는 걱정하는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담 씨, 믿으세요. 이 품종은 그런 상황에서도 버티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한국 과학자들이 괜히 수십 년 연구한 게 아닙니다. 하지만 자연은 예측 불가능한 거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마음 한쪽이 불안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그 불안이 현실이 됐습니다. 하늘에 구멍이 뚫린 것처럼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백라일강이 범람했고 논이 물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남수단 역사상 최악의 대홍수가 시작된 겁니다. 비가 시작된 지 사흘째 되던 날, 저는 생전 처음 보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하늘이 찢어졌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날은 정말로 그랬습니다. 구멍이 뚫린 것처럼 물이 쏟아져 내렸어요. 빗줄기가 하도 굵어서 3m 앞도 안 보일 정도였습니다. 천둥 번개가 쉬지 않고 내리쳤고 바람은 지붕을 뜯어갈 듯 미친 듯이 불었죠. 백라일강이 범람했습니다. 강물이 제 방을 넘어 마을로 밀려 들어왔어요. 처음엔 발목 높이였는데 1시간 만에 무릎까지, 또 1시간 뒤엔 허리까지 차올랐습니다. 집들이 물에 잠기기 시작했고 가축들이 떠내려갔어요.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높은 곳으로 도망쳤습니다. 저는 논 쪽을 바라봤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며칠 전까지 초록색 싹들이 줄지어 서 있던 그곳이 완전히 물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2m 깊이는 됐을 거예요. 아니, 어쩌면 더 깊었을지도 모릅니다. 끝났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다 끝났어. 역시 안 되는 거였어.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겨우 희망을 품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버리다니. 유엔 안전담당관이 무전기로 긴급 명령을 내렸습니다. 한빛부대, 당장 고지대로 철수하라. 이건 명령이다. 노는 포기해. 어차피 다 죽었다. 저는 한국군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지켜봤습니다. 이제 떠나겠지. 당연히 떠나야 해. 저 상황에서 미친 짓 아니면 버틸 리가 없잖아요. 중국도 이럴 때 도망갔고 다른 외국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한동혁 대대장은 철수 헬기를 돌려보냈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요? 안 간다고요? 한동혁 대대장이 부대원들 앞에 섰습니다. 비에 흠뻑 젖은 모습이었지만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어요. 우리가 지금 도망치면 저들의 희망도 함께 떠내려간다. 우리가 심은 건 벼가 아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의 신뢰다. 여기서 물러서면 우리는 평생 후회할 것이다. 부대원들은 서로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비를 집어들고 밖으로 나갔죠. 비바람 몰아치는 밤, 한국군 병사들이 논으로 향했습니다. 물살이 허리를 휘감았고 바람이 몸을 밀어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무너지는 둑을 막으려고 모래주머니를 날랐고 맨손으로 수로를 파서 물길을 돌렸어요. 저는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저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가? 왜 저렇게까지 하는 거지? 자기 나라도 아닌데, 자기 땅도 아닌데. 한 병사가 물살에 휩쓸려 넘어졌습니다. 동료들이 달려가서 일으켜 세웠어요. 또 다른 병사는 저체온증으로 쓰러졌죠. 의무병들이 급하게 처치했습니다. 그런데도 작업은 계속됐어요. 쓰러지면 일으켜 세우고 지치면 교대하면서요. 다니엘 촌장님이 제 옆에서 중얼거렸습니다. 저들은 대체 뭘로 만들어진 거야?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몰랐으니까요. 그날 밤 마을 노인들이 빗속에 무릎 꿇고 기도를 올렸습니다. 신이시여, 제발 저들을 지켜주소서. 저들의 별을 살려주소서. 평생 신을 원망만 했던 사람들이 처음으로 간절히 기도했어요. 저도 모르게 눈을 감았습니다. 기도라는 걸 해본 적이 없었는데 그날은 했어요. 제발요. 제발 저 벼들이 살아남게 해주세요. 저 사람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게 해주세요. 비는 일주일 동안 계속됐습니다. 가장 긴 일주일이었어요. 비가 내리는 동안 저는 한국군과 함께 논에서 버텼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켜보기만 했어요. 하지만 사흘째 되던 날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새벽 3시쯤이었어요. 둑 한쪽이 무너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군 병사 대여섯 명이 모래주머니를 쌓고 있었는데 손이 모자랐어요. 물살이 너무 셌거든요. 싸는 족족 밀려나갔습니다. 저는 달려갔습니다. 생각할 틈도 없이 몸이 먼저 움직였어요. 차가운 물속으로 뛰어들어서 모래주머니를 집어들었습니다. 옆에 있던 한국군 병사가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아담 씨. 저는 대답하지 않고 주머니를 쌓았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정신 없었어요. 모래주머니 나르고 둑 보강하고 수로 파고. 온몸이 젖었고 손가락 감각이 없어졌습니다. 이가 딱딱 부딪혔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멈추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멈춰요? 말릭도 왔습니다. 누에르족 청년들 몇 명을 데리고 나타났어요. 딩카족이든 누에르족이든 상관없었습니다. 그냥 다 같이 물과 싸웠어요. 평생 원수라고 배웠던 사람들이 같은 둑을 지키기 위해 어깨를 맞대고 있었습니다. 김정호 대위가 지칠 줄 몰랐어요. 목이 쉬도록 지시를 내리면서 본인도 직접 삽을 들었죠. 손등이 찢어져서 피가 흘렀는데도 멈추지 않았어요. 누군가 붕대를 감아주려 하자 나중에 하라며 손을 뿌리쳤습니다. 닷새째 밤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지쳐서 의식이 희미해졌어요. 눈앞이 뿌옇고 다리가 풀렸습니다. 그대로 물속에 쓰러졌죠. 정신을 차려보니 텐트 안이었습니다. 이수진 중위가 제 옆에 앉아 있었어요. 아담 씨, 괜찮으세요? 과로예요. 좀 쉬셔야 합니다. 저는 일어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이수진 중위가 제 어깨를 눌렀죠. 지금 나가면 오히려 방해해요. 쉬세요. 다른 분들이 하고 계세요. 저는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빗소리가 들렸어요. 아직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 밖에서 사람들이 싸우고 있는데 나는 여기 누워있다니.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우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수진 중위가 조용히 말했어요. 아담 씨, 저희랑 함께 해줘서 고마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마운 건 저예요. 당신들이 왜 이러는지 처음엔 몰랐어요. 지금도 완전히 이해하진 못해요. 하지만 한 가지는 알겠어요. 당신들은 진짜예요. 가짜가 아니에요. 엿새째가 되자
비가 조금씩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어요.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치고 있어. 비가 그치고 있어. 하지만 기쁨도 잠시, 모두의 시선이 논 쪽으로 향했습니다. 물은 여전히 가득 차 있었어요. 벼가 있던 곳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2미터 넘게 잠겨 있었죠. 다들 침묵했습니다. 아무도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일주일 동안 죽을 힘을 다해 싸웠는데 결국 벼는 죽은 걸까요? 그 생각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김정호 대위가 입을 열었어요. 물이 빠지면 알 수 있습니다. 아직 판단하기 이릅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도 평소와 달리 힘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최악을 예상하고 있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초록색 싹들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물속으로 사라지는 모습이요. 제발, 제발 살아있어 줘. 이랬지 아침, 드디어 비가 완전히 그쳤습니다. 해가 떴어요.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 펼쳐졌습니다. 일주일 만에 보는 햇살이었죠. 하지만 아무도 기뻐하지 않았어요. 모두의 시선은 논 쪽으로 향해 있었습니다. 물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요. 백나일강의 수위가 내려가면서 논을 덮었던 물도 조금씩 줄어들었어요. 1시간, 2시간. 사람들은 논둑에 줄지어 서서 지켜봤습니다. 아무 말 없이요. 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손에 땀이 났고 다리가 떨렸습니다. 제발, 제발. 그 말만 머릿속에서 맴돌았죠. 오후가 되자 물이 허리 높이까지 빠졌습니다. 그리고 뭔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착각인 줄 알았습니다. 물속에서 뭔가 반짝거렸거든요. 초록색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비볐어요. 헛것이 아니었습니다. 물 빠진 자리에서 초록색 잎들이 고개를 들고 있었어요. 살아 있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2미터 넘는 물속에 잠겨 있었는데 살아 있었어요. 세상에. 누군가 탄성을 질렀습니다. 살아 있어. 벼가 살아 있어. 사람들이 논으로 달려갔습니다. 물이 아직 무릎까지 차 있었지만 상관없었어요. 다들 벼를 만져보고 쓰다듬고 확인했습니다. 정말이었어요. 죽지 않았어요. 김정호 대위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울었어요.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죠. 됐습니다. 됐어요. 살았어요. 다니엘 촌장님도 무릎 꿇고 펑펑 울었습니다. 살았다. 살아났어. 이 죽은 땅에서 생명이 살아났어. 그 울음소리가 들판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저도 울었습니다. 언제부터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정신을 차려보니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30년간 희망을 포기했던 땅에서 처음으로 기쁨의 눈물이 터져나왔어요. 나중에 김정호 대위가 설명해줬습니다. 침수 저항성 벼의 비밀을요. 이 품종은 물에 잠기면 휴면 상태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에너지 소모를 최소화하면서 버티는 거죠. 그리고 물이 빠지면 다시 깨어나서 자라기 시작한대요. 심지어 어떤 벼들은 물속에서 줄기를 비정상적으로 길게 뻗어서 수면 위로 잎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살아남으려는 본능이었죠. 그 작은 식물들이 일주일 동안 어둠 속에서 숨참고 버텨낸 거예요. 한국 과학자들이 수십 년 연구한 게 이런 거구나. 저는 새삼 감탄했습니다. 이 작은 벽시 하나에 담긴 기술과 노력이 우리를 살린 거예요. 그날 저녁 마을의 축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오랜만에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어른들이 서로 껴안고 기뻐했죠. 하지만 저는 한쪽에서 다른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브리엘이요. 저 인간이 이 소식을 들으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었거든요. 한국군의 성공은 가브리엘의 권력 기반을 위협하는 거니까요.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존 가랑이라는 사람이 저를 찾아왔어요. 45살의 남자였는데 원래 가브리엘의 부하였습니다. 전직 반군 지휘관이었죠. 아담, 급한 소식이 있어. 존이 주위를 살피며 말했습니다. 가브리엘이 수학 전에 농장을 습격할 계획이야. 모든 걸 불태워버리려고 해.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요? 언제요? 보름 뒤. 추수 직전에 할 거야. 한국군이 방심할 때를 노리는 거지. 저는 존의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왜 나한테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당신 가브리엘 사람 아니에요?
존이 한숨을 쉬었어요. 나도 저 한국군들 보고 변했어. 저들이 하는 거 보니까 우리가 뭘 해왔는지 부끄러워지더라고. 이제 저 짓은 못하겠어.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존 가랑의 정보를 듣고 저는 바로 김정호 대위를 찾아갔습니다. 대위님, 급한 얘기가 있습니다. 저는 가브리엘의 습격 계획을 전부 전달했어요. 김정호 대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확실한 정보입니까? 네, 가브리엘 부하였던 사람이 알려줬어요. 수확 직전에 농장을 습격해서 불태울 거래요. 김정호 대위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대대장님께 보고하겠습니다. 그날 밤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한동혁 대대장, 김정호 대위, 그리고 마을 지도자들이 모였어요. 저도 참석했습니다. 상황은 복잡했어요. 한빛부대는 유엔 평화유지군이라 무력 사용에 제한이 있었거든요. 먼저 공격할 수 없고 자위 목적의 최소한의 대응만 가능했습니다. 가브리엘 세력은 무장 군벌인데 우리 쪽은 사실상 맨몸이나 다름없었죠. 한동혁 대대장이 말했습니다. 유엔 본부에 긴급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가까운 증원 부대도 도착하는데 이틀은 걸릴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버텨야 합니다. 어떻게요? 다니엘 촌장님이 물었습니다. 한동혁 대대장이 지도를 펼쳤어요. 농장 주변에 감시 초소를 세우고 야간 경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주민 여러분도 협조해 주셔야 합니다. 수상한 움직임이 있으면 즉시 알려주세요.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김정호 대위가 저를 쳐다봤어요. 아담 씨는 이 지역을 잘 아시잖아요. 가브리엘 세력이 접근할 수 있는 경로를 알려주실 수 있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전에 가브리엘 밑에 있을 때 이 일대를 다 돌아다녔거든요. 어디로 들어올 수 있는지, 어디가 취약한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한국군과 함께 방어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상한 기분이었어요. 12살에 총을 들었을 때는 파괴하는 법을 배웠는데 지금은 지키는 법을 배우고 있었으니까요. 말릭도 합류했습니다. 누에르족 청년들을 이끌고 왔어요. 딩카족이랑 누에르족이 같은 편에 서서 싸우는 건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어색하게 웃었어요. 말릭이 말했습니다. 야, 딩카 녀석. 죽으면 같이 죽는 거다. 저도 대답했죠. 걱정 마라, 누에르 녀석. 안 죽어. 우리 논 지켜야지. 우리 논.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처음으로요. 더 이상 한국군의 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논이었어요. 존 가랑도 정식으로 우리 편에 섰습니다. 그는 가브리엘 부대의 내부 사정을 상세히 알려줬어요. 병력 규모, 무장 수준, 지휘 체계 같은 것들이요. 귀중한 정보였습니다. 며칠 동안 준비가 계속됐어요. 농장 주변에 참호를 파고 감시 초소를 세웠습니다. 밤에는 교대로 경계를 섰죠. 한국군 병사들과 마을 청년들이 함께요. 어느 날 밤 경계를 서다가 김정호 대위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대위님, 무섭지 않으세요? 저는 솔직히 물었어요. 가브리엘 세력은 무장하고 있잖아요. 우린 총도 제대로 없는데. 김정호 대위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어요. 무섭죠. 당연히 무섭습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어요. 여기서 도망치고 나서 평생 후회하면서 사는 거요. 그건 못 견딜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가 됐어요. 저도 같은 마음이었으니까요. 평생 도망만 쳤는데 이번엔 도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보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긴장감이 점점 고조됐어요. 모두가 알고 있었죠. 곧 싸움이 시작된다는 걸요. 그날 밤은 유난히 고요했습니다. 달이 없는 밤이었어요. 하늘엔 별만 총총이 박혀 있었죠. 저는 농장 동쪽 감시 초소에서 경계를 서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말릭이 있었고 조금 떨어진 곳에 한국군 병사 2명이 배치되어 있었어요. 자정이 넘어갈 무렵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덤불이 흔들리는 소리였어요. 바람 때문인가 싶었는데 바람이 불지 않았습니다. 저는 말릭에게 손짓했어요. 그도 들은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숨을 죽이고 어둠 속을 응시했죠. 갑자기 사방에서 불빛이 나타났습니다. 손전등이었어요. 수십 개의 불빛이 농장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총소리가 울렸어요.
습격이다. 저는 소리쳤습니다. 전부 위치로. 그때부터는 혼란이었습니다. 총성이 밤하늘을 찢었고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가브리엘 세력이 세 방향에서 동시에 밀고 들어왔습니다. 예상보다 병력이 많았어요. 50명은 되는 것 같았습니다. 한빛부대는 자위 목적의 방어전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화력에서 열세였어요. 가브리엘 쪽은 자동소총과 기관총까지 갖고 있었거든요. 우리는 기본 화기만 있었고 마을 청년들은 무장조차 안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참호 속에 엎드려 있었어요. 총알이 머리 위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공포였어요. 소년병 시절의 악몽이 떠올랐죠.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옆에서 말리기 외쳤어요. 아담, 정신 차려. 여긴 그때가 아니야. 그 목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맞아요. 여긴 그때가 아니에요. 그때는 시키는 대로 죽이는 거였지만 지금은 지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싸움이었습니다. 한동혁 대대장이 무전으로 지시를 내렸어요. 농장 중앙으로 후퇴하라. 인원을 집결시켜라. 우리는 천천히 후퇴하면서 방어선을 좁혔습니다. 농장 한가운데에 다다랐을 때 가브리엘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트럭 위에 서서 확성기로 외쳤어요. 한국군, 지금 당장 떠나면 목숨은 살려주겠다. 이건 너희 나라 일이 아니야. 왜 남의 일에 끼어드는 거냐? 한동혁 대대장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우리는 떠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 이웃입니다. 이웃을 버리고 도망가는 건 우리 방식이 아닙니다. 가브리엘이 비웃었어요. 멍청한 놈들. 좋아, 그럼 다 같이 죽어라. 그 순간 한빛부대 병사들이 뭔가를 했습니다. 저는 처음엔 이해를 못했어요. 그들이 총을 내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농장 앞에 일렬로 섰습니다. 맨몸으로요. 뭐 하는 거지? 저는 당황했습니다. 왜 총을 버려? 저러면 죽는 거잖아. 한동혁 대대장이 말했어요. 우리는 여러분을 향해 총을 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를 비키지도 않겠습니다. 우리를 죽이려면 죽이세요. 하지만 우리가 죽어도 대한민국에 또 다른 군인들이 올 겁니다. 그리고 또 올 겁니다. 끝까지요. 가브리엘의 부하들이 동요하기 시작했어요. 총구가 흔들렸습니다. 맨몸으로 서 있는 사람들을 쏘는 건 아무리 그들이라도 쉽지 않았던 거예요. 그때 저도 앞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뭘 하는 건지 나도 몰랐어요.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한국군 옆에 서서 가브리엘을 똑바로 쳐다봤죠. 가브리엘이 저를 알아봤어요. 아담, 내가 왜 거기 서 있어? 넌 내 애였잖아. 저는 대답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당신의 소년병이 아닙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끝까지 말했어요. 가브리엘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는 트럭에서 내려 천천히 저에게 다가왔어요. 부하들이 총을 겨누고 있었지만 그는 손짓으로 물러서게 했습니다. 아담. 가브리엘이 제 앞에 섰어요. 키가 크고 덩치가 컸습니다. 12살 때 처음 봤을 때도 무서웠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였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넌 내가 살려줬어. 가브리엘이 말했습니다. 부모 잃고 죽어가던 걸 내가 주워다 키웠지. 이게 배은 망덕이야. 저는 침을 삼켰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대답했습니다. 살려준 게 아니에요. 이용한 거죠. 아이한테 총 쥐어주고 사람 죽이게 한 게 살려준 거예요? 가브리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리고 웃었어요. 차갑게요. 좋아. 그럼 선택해. 지금 내 편으로 오면 살려줄게. 너도 내 가족도. 하지만 저 외국인들 편에 계속 서면 다 죽어.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한국군 병사들이 서 있었어요. 김정호 대위, 이수진 중위, 한동혁 대대장. 그리고 다니엘 촌장님, 말릭 마을 사람들. 다들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무서웠습니다. 정말로 무서웠어요. 가브리엘 말대로 하면 살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 저라면 그랬을 거예요. 살기 위해 뭐든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때와 지금은 달랐습니다. 지금 저 뒤에는 제가 지키고 싶은 것들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으로요. 엄마 얼굴이 떠올랐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제 손을 잡고 하신 말씀이요. 살아남아라, 아담.
그리고 아버지가 하셨던 말씀도요. 넌 이 땅의 희망이야. 언젠가 이 척박한 땅을 황금빛으로 물들릴 거다. 저는 돌아섰습니다. 가브리엘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싫습니다. 뭐라고? 가브리엘이 눈을 부릅떴습니다. 저는 당신 편에 안 섭니다. 목소리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어요. 이상하게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당신은 파괴하는 사람이에요. 저도 예전엔 그랬죠. 하지만 이제 저는 지키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저 사람들처럼요. 가브리엘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미친 새끼. 죽고 싶어?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말릭이었어요. 그가 제 옆에 섰습니다. 그리고 다니엘 촌장님도요. 존 가랑도요.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앞으로 나와서 제 뒤에 줄지어 섰습니다. 딩카족, 누에르족 상관없었어요. 남자, 여자 상관없었습니다. 모두가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한국군과 함께요. 말릭이 말했습니다. 저놈 쏘려면 우리 다 쏴야 할 거다. 가브리엘의 부하들이 더 심하게 동요했어요. 총구가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도 이 마을 출신이거나 이웃 마을 사람들이었거든요. 가족이, 친구가 저줄에 서 있었습니다. 가브리엘이 소리쳤어요. 뭐해? 다 쏴버려. 하지만 아무도 방아쇠를 당기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길고 무거운 침묵이요. 그 순간 멀리서 헬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유엔 평화유지군의 긴급지원 부대가 도착한 거예요. 하늘에서 탐조등 불빛이 내려왔고 확성기에서 경고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무장 세력은 즉시 무기를 내려놓고 해산하라. 반복한다. 즉시 무기를 내려놓아라. 가브리엘의 부하들이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가브리엘은 이를 악물고 저를 노려봤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야. 그리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멈춰 있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았습니다. 살았구나. 우리 다 살았어. 동이 텄습니다. 밤새 긴장했던 탓에 모두 지쳐 있었어요. 하지만 누구도 잠들지 않았습니다. 해가 떠오르는 걸 함께 지켜봤죠. 피처럼 붉은 태양이 지평선 위로 천천히 올라왔어요. 유엔 평화유지군이 마을을 수색했습니다. 가브리엘 세력은 완전히 해산됐어요. 주동자 몇 명은 체포됐고 나머지는 도주했습니다. 가브리엘 본인은 잡히지 않았지만 더 이상 이 지역에서 힘을 쓰기는 어려울 거라고 했어요. 부상자를 확인했습니다. 한국군 병사 3명이 총상을 입었어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마을 주민 중에서도 부상자가 몇 명 있었지만 사망자는 없었어요. 기적이었습니다. 저는 김정호 대위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부상병 옆에 앉아 있었어요. 밤새 한숨도 못 잔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밝았습니다. 대위님. 저는 그를 불렀어요. 감사합니다. 김정호 대위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담 씨가 감사하실 일 아닙니다. 저희야말로 감사하죠. 어젯밤 아담 씨가 앞에 섰을 때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대단하긴요. 솔직히 무서워서 죽는 줄 알았어요. 김정호 대위가 미소 지었어요. 무서운 게 당연하죠. 중요한 건 무서우면서도 도망치지 않은 거예요. 그게 용기입니다. 용기라. 평생 그런 거랑 거리가 먼 사람이었는데 처음으로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입을 열었어요. 대위님, 아니. 그리고 멈칫했습니다. 뭐라고 부를지 망설여졌거든요. 김정호 대위가 웃으며 말했어요. 뭐라고 부르시려고요?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형님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김정호 대위가 멈칫했어요. 그리고 눈이 촉촉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가 제 어깨를 잡았어요. 물론이죠. 영광입니다. 그날 오후 농장을 점검했습니다. 놀랍게도 피해가 거의 없었어요. 총격전이 농장 외곽에서 벌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황금빛으로 익어가는 벼들은 무사했어요. 다니엘 촌장님이 논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신이 지켜준 거야. 한국 사람들이랑 이 벼들을. 저는 촌장님 말씀에 동의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 덧붙이고 싶었습니다. 신도 지켜줬겠지만 사람들이 지킨 거예요. 한국 형님들이, 그리고 우리 모두가. 말릭이 다가와서 제 어깨를 툭 쳤어요. 야, 딩카 녀석.
어젯밤 꽤 멋있었다. 저도 웃으며 대답했죠. 너도 안 도망갔잖아, 누에르 녀석. 우리는 서로 마주보고 웃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원수였던 두 부족이 이제 형제처럼 농담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한국군 취사병 최용준 병장이 특별 식사를 준비했어요. 뭐냐고 물으니까 비밀이라며 웃었습니다. 얼마 뒤 솥뚜껑이 열렸어요.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쌀밥이었어요. 한국에서 가져온 쌀로 지은 밥이었습니다. 아직 우리 논의 쌀은 수확 전이니까 이건 맛보기예요. 최용준 병장이 말했어요. 곧 여러분이 키운 쌀로 밥 지을 수 있을 겁니다.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쌀밥을 먹어봤습니다. 한 숟가락 입에 넣는 순간 눈이 커졌어요. 달았습니다. 진짜로 달았어요. 옥수수가루 죽과는 완전히 다른 맛이었습니다. 이게 쌀밥이구나. 드디어 수확의 날이 왔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해 뜨기 전에 일어났어요. 흥분돼서 잠을 잘 수가 없었거든요. 밖으로 나가니 마을 사람들이 이미 논둑에 모여 있었습니다. 다들 저처럼 잠을 못 잔 모양이었어요. 해가 떠오르자 황금빛 물결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정말로 황금빛이었어요. 비유가 아니라요. 익은 벼이삭이 햇살을 받아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그 광경을 보는데 눈물이 났어요. 왜 우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너무 아름다워서요. 다니엘 촌장님이 논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30년 전 이 땅에 처음 왔을 때 나는 희망을 품었었어. 좋은 땅이니 곡식이 자랄 거라고 믿었지. 하지만 자연은 우리를 배신했고 외국인들도 배신했어. 난 희망을 버렸어. 근데 오늘 30년 만에 다시 희망을 봤어. 촌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가가 젖어 있었어요. 한국에서 온 친구들 덕분이야. 그들이 우리에게 희망을 다시 가르쳐줬어. 오늘 우리는 기적을 수확하는 거야. 수확이 시작됐습니다. 트랙터가 논으로 들어갔어요. 말리기 운전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박성민 상사에게 배운 실력을 뽐내는 거였죠. 능숙하게 기계를 몰면서 벼를 베어냈습니다. 저도 낫을 들고 수작업으로 벼를 베었어요. 허리가 아팠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내 손으로 심고, 내 손으로 지키고, 내 손으로 수확하는 거니까요. 김정호 대위가 옆에서 같이 일했습니다. 형님, 얼마나 나올 것 같아요? 저는 물었죠. 목표는 500kg이었거든요. 솔직히 그것도 대단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김정호 대위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글쎄요. 가보면 알겠죠. 오후가 되자 첫 번째 수확량 측정이 시작됐습니다. 트랙터에서 쏟아진 벼를 계량기에 올렸어요. 숫자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500, 1000, 2000.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숫자는 계속 올라갔습니다. 3000, 4000. 멈췄습니다. 5000kg. 5톤이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환호성이 터졌어요. 사람들이 서로 껴안고 뛰어다녔습니다. 다니엘 촌장님이 무릎 꿇고 하늘을 향해 기도했어요. 아이들은 벼 더미 위에서 뒹굴었죠. 목표의 10배였습니다. 유엔이 100년 지나도 불가능하다던 그 땅에서 한국군은 단 1년 만에 목표의 10배를 달성한 거예요. 김정호 대위가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해냈어요, 아담 씨. 아니, 아담 동생. 우리 해냈어요. 저도 형님을 껴안았어요. 네, 형님. 우리 해냈어요. 저녁이 되자 유엔 관계자들과 기자들이 몰려왔습니다. 헬기가 보르상공을 날았어요. 황량한 붉은 사막이어야 할 곳에 지평선 끝까지 황금빛 들판이 펼쳐져 있었으니까요. 마치 한국의 김제평야를 옮겨놓은 것 같다고 누군가 말했어요. 한동혁 대대장이 기자들 앞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건 저희만의 성과가 아닙니다. 마을 주민들과 함께 이룬 겁니다. 특히 아담 마디알 씨를 비롯한 청년들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제 이름이 불리자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저는 그냥 조금 도왔을 뿐인데요. 김정호 대위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조금이 아니에요. 아담 동생이 먼저 믿어줬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따라온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건지 알아요? 그날 밤 저는 논둑에 앉아서 별을 바라봤습니다. 황금빛 들판이 달빛 아래 은빛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1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풍경이었습니다.
이 땅은 황금빛으로 물들 거다. 아버지의 유언이 떠올랐어요. 정말로 이루어졌습니다. 수확 다음 날 마을 잔치가 열렸습니다. 한빛부대 취사병들이 가마솥을 걸었어요. 갓 수확한 햅쌀로 밥을 지었습니다. 우리 논에서 나온 쌀이요.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윤기 자르르 흐르는 쌀밥이 완성됐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줄을 섰어요. 모두의 눈이 기대감으로 반짝였습니다. 특히 아이들은 앉아있지를 못하고 깡충깡충 뛰어다녔죠. 제 사촌 동생 아이샤가 맨 앞줄에 서 있었어요. 16살 소녀의 눈이 접시만 해졌습니다. 오빠, 이게 진짜 쌀밥이야?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우리가 키운 쌀이야. 아이샤가 한 숟가락 입에 넣었습니다. 씹는 동안 표정이 변했어요. 눈이 커지고 볼이 발그레해지고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엄마, 입에서 녹아요. 사탕보다 더 달아요. 그 외침에 다들 웃음을 터뜨렸어요. 어른들도 쌀밥을 먹어보고 같은 반응이었습니다. 평생 옥수수가루 죽만 먹던 사람들에게 쌀밥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어요. 천국의 맛이었습니다. 다니엘 촌장님이 한 숟가락 먹고 눈물을 흘렸어요. 이게 쌀이구나. 죽기 전에 먹어보게 됐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저도 우리 논 쌀밥을 먹었습니다. 열흘 전에 한국 쌀로 지은 밥을 먹어봤지만 이건 또 달랐어요. 같은 쌀밥인데 더 맛있었습니다. 내 손으로 키운 거니까요. 내 땀이 들어간 거니까요. 잔치가 무르익자 다니엘 촌장님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사람들이 조용해졌어요. 이 쌀에 이름을 붙여야겠어요. 촌장님이 말했습니다. 이건 그냥 쌀이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과 우리가 피땀 흘려 만든 형제의 결정체예요. 그래서 이름을 코로스라고 하겠습니다. 코로스? 누군가 물었어요. 코리아의 코와 우리말로 쌀을 뜻하는 로스를 합친 거예요. 코로스. 한국과 남수단이 함께 만든 쌀이라는 뜻이죠.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코로스. 코로스. 한국군 병사들도 박수를 쳤어요. 김정호 대위가 감동받은 표정으로 촌장님께 인사했습니다. 코로스라. 저는 그 이름을 입속으로 되뇌었어요. 정말 좋은 이름이었습니다. 이 쌀에 담긴 의미를 완벽하게 표현하는 이름이었어요. 잔치는 밤늦게까지 계속됐습니다. 사람들이 노래하고 춤췄어요. 딩카족 전통 춤이 나오고 누에르족 노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한국 노래도 나왔어요. 아이들이 곰 3마리를 불렀습니다. 한국군 병사들이 가르쳐 준 거였어요. 곰 3마리가 한 집에 있어. 아빠 곰, 엄마 곰, 애기 곰. 발음이 엉망이었지만 그래서 더 귀여웠어요. 그리고 아리랑도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어른들도 따라 불렀습니다. 가사 뜻은 몰랐지만 멜로디가 좋았거든요. 슬프면서도 희망찬 느낌이랄까요? 우리 정서랑 비슷한 게 있었어요. 말릭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술은 없었지만 기분은 취한 것 같았어요. 야, 딩카 녀석. 말릭이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형제 아니냐? 저는 웃었어요. 그러게. 누에르 녀석이랑 형제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 말릭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았어요. 악수였지만 그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평생 원수라고 배웠던 두 부족이 이 쌀밥 한 그릇 앞에서 형제가 된 거예요. 김정호 대위가 말한 게 맞았습니다. 총칼로도 해결 못한 부족 갈등을 함께 흘린 땀이 녹여버렸어요. 이게 진짜 평화 아닐까요? 무기가 아니라 곡식으로 만드는 평화요. 코로스 소식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수확 후 일주일 만에 남수단 농업부 장관이 헬기를 타고 보르에 도착했어요. 장관은 황금빛 들판을 내려다보며 말을 잃었다고 합니다. 헬기에서 내리자마자 한동혁 대대장에게 달려가 끌어안았어요. 이건 기적입니다. 장관이 오열했습니다. 남수단 독립 이후 가장 위대한 사건입니다. 당신들이 해냈어요. 한동혁 대대장은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저희만의 힘이 아닙니다. 마을 주민들과 함께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장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다른 나라들도 시도했지만 다 실패했어요. 한국만 성공한 거예요. 당신들에게는 뭔가 특별한 게 있어요. 그 특별한 게 뭔지 저는 알 것 같았습니다. 김정호 형님이 말했던 거요.
돈이 아니라 땀으로 했고 주민들을 하인이 아니라 가족으로 대했다는 거요. 그게 비결이었어요. 며칠 뒤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또 왔습니다. 3년 전 도망갔던 중국 농업 대표단이었어요. 왕회의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보자 불쾌했지만 어떻게 나오나 지켜보기로 했어요. 중국 대표들은 논을 둘러보고 흙냄새를 맡아봤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리고 물었죠. 우리는 수백만 달러를 쓰고도 실패했는데 당신들은 도대체 돈을 얼마나 쓴 겁니까? 비결이 뭡니까? 김정호 형님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우리는 돈으로 안 했습니다. 땀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을 하인이 아니라 가족으로 대했습니다. 그게 비결입니다. 중국 대표들이 할 말을 잃었어요. 왕회의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3년 전 자기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기억나는 모양이었죠. 저는 왕회의에게 다가갔습니다. 3년 전 밀린 임금, 아직 안 받았습니다. 왕회의가 움찔했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필요 없어요. 우리는 스스로 일어섰으니까요. 당신들 도움 없이도요. 왕회의는 아무 말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뒷모습이 초라해 보였어요. 약간의 통쾌함을 느꼈지만 미움은 없었습니다. 그냥 지나간 일이었으니까요. 일본 대표단도 왔습니다. 그들은 3년 전 위험하다는 핑계로 발조차 들이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대표가 머리를 숙였습니다. 우리가 안전 따지며 계산기 두드릴 때 한국은 기적을 만들었군요. 부끄럽습니다. 그 사과를 받아들이기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한동혁 대대장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지금이라도 함께하실 의향이 있다면 환영합니다. 아직 할 일이 많으니까요. 남수단 정부는 공식 요청을 한국에 보냈습니다. 한빛 모델을 남수단 전역에 확산해달라고요. 당신들이 우리의 스승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저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우리가 시작한 이 작은 논의, 나라 전체를 바꿀 수도 있다니요. 언론 인터뷰도 있었습니다. 기자가 저에게 물었어요. 아담 씨, 한국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어요. 저는 그들을 한국군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형님들이라고 불러요. 그들은 우리에게 쌀만 가르쳐 준 게 아닙니다. 희망을 가르쳐 줬어요. 포기하지 않는 법을요. 그 인터뷰가 나간 뒤 한국에서 연락이 많이 왔다고 했습니다. 한국 국민들이 한빛 부대를 자랑스러워한다고요. 저도 자랑스러웠어요. 제 형님들이니까요. 기적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기적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첫 수학이 끝나고 보름쯤 지났을 때 김정호 형님이 마을 회의를 소집했어요. 무슨 발표가 있다면서요? 저는 무슨 얘긴가 싶어서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형님이 칠판 앞에 섰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선언을 했습니다. 이제 1년에 농사를 3번 짓겠습니다. 회의장이 웅성거렸어요. 산모작이요? 이 땅에서요? 한 번 성공한 것도 기적인데 3번이라니요. 유엔 전문가들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보세요, 한국군인 양반들. 운 좋아서 한 번 성공한 건 알겠는데 산모작은 동남아 비옥한 땅에서도 힘든 겁니다. 남수단 기후와 토양에서는 불가능해요. 욕심 부리지 마세요. 하지만 김정호 형님은 자신있게 대답했어요. 저희는 이미 계획을 세워뒀습니다. 우기에는 물에 강한 만생종 벼를 심고 건기에는 빨리 자라는 조생종 벼와 잡곡을 번갈아 심는 로테이션 시스템을 구축할 겁니다. 한국농촌진흥청과 협의해서 이 지역 기후에 맞는 품종 조합을 찾아냈어요. 형님은 칠판에 도표를 그렸습니다. 1년 12달을 3구간으로 나눠서 각 시기에 어떤 작물을 심고 수확하는지 보여줬어요. 치밀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냥 욕심이 아니라 과학적 근거가 있는 도전이었죠. 저는 손을 들었어요. 형님, 저도 돕겠습니다. 뭘 하면 될까요? 형님이 웃었습니다. 아담 동생, 이번에는 동생이 주도해봐요. 제가 가르쳐드린 거 다 기억하죠? 이제 동생이 다른 사람들을 이끄는 거예요. 저는 긴장됐어요. 지금까지는 시키는 대로만 했거든요. 이끈다는 건 다른 차원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형님이 믿어주시니까 해보고 싶었어요. 그날부터 저는 농업 지도사 역할을 맡았습니다. 마을 청년들을 모아서 팀을 짰어요. 말리기 부팀장이 됐죠. 딩카족이랑 누에르족이 한 팀이 되어 일하는 건 보르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박성민 상사에게 트랙터 운전을 본격적으로 배웠어요. 처음엔 기어 넣는 것도 헷갈렸는데 한 달쯤 지나니까 혼자서도 능숙하게 몰 수 있게 됐습니다. 이양기 수리법, 수로 관리법, 비료 배합법까지 형님들이 아는 모든 걸 스펀지처럼 흡수했어요. 말릭은 저보다 기계에 더 소질이 있었어요. 금방 트랙터 운전의 달인이 됐죠. 선글라스 끼고 능숙하게 기계를 몰면서 논을 갈아엎는 모습이 꽤 멋있었습니다. 제가 이 기계 고쳤어요. 말릭이 자랑스럽게 외쳤어요. 이제 한국 형님들 없어도 제가 할 수 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김정호 형님이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이게 바로 저희가 원하는 거예요. 물고기를 주는 게 아니라 낚시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죠. 산모작 계획은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첫 번째 수확 후 바로 두 번째 모내기를 했어요. 이번에는 조생종벼였습니다. 성장 기간이 짧아서 석 달 만에 수확할 수 있는 품종이었죠. 저는 매일 논에 나가서 벼들을 살폈어요. 제가 책임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단순히 일하는 게 아니라 이끌고 있다는 느낌이요. 부담도 됐지만 뿌듯함이 더 컸어요. 두 번째 수확도 성공했습니다. 세 번째 농사는 잡곡과 채소를 심었어요. 그것도 잘 자랐습니다. 정말로 1년에 3번 수확하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유엔 전문가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고개를 저으려 왔던 게 아니라 배우러 왔어요. 어떻게 가능한 건지 연구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한빛 모델을 다른 지역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고요. 저는 그들에게 김정호 형님이 가르쳐준 것들을 설명했어요. 품종 선택, 물 관리, 토양 개선, 로테이션 시스템. 말하면서 제가 정말 많이 배웠구나 실감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오랫동안 미뤄뒀던 일을 했습니다. 케냐 난민 캠프에 있는 누나 아얀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3년 만에 쓰는 편지였습니다. 누나, 나야 아담이야. 오랫동안 연락 못해서 미안해. 사실 연락할 마음이 없었어. 희망이 없었거든. 내일이 오늘보다 나을 거라는 믿음이 없었어. 그래서 그냥 하루하루 버티기만 했어. 그런데 지금은 달라졌어. 우리 마을에 한국에서 온 군인들이 왔어. 그들이 쌀농사를 가르쳐줬어. 처음엔 안 믿었어. 또 속을 거라고 생각했지. 중국 사람들처럼, 다른 외국인들처럼 떠날 거라고 생각했어. 근데 그들은 달랐어. 홍수가 나도 안 떠났어. 군벌이 협박해도 안 물러섰어. 끝까지 우리랑 함께 했어. 진짜였어. 지금 나는 농업 지도사가 됐어. 내 손으로 쌀을 키우고 있어. 1년에 3번이나. 아버지가 말씀하셨잖아. 언젠가 이 땅을 황금빛으로 물들릴 거라고. 정말로 그렇게 됐어. 누나, 이제 희망을 가져도 돼. 나도 그렇게 배웠어. 포기하지 않으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 보고 싶어. 언젠가 꼭 만나자. 동생 아담. 편지를 보내고 한 달 뒤 답장이 왔습니다. 손이 떨려서 봉투를 뜯기 힘들었어요. 아담, 편지 받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살아있어서 다행이야. 그리고 내가 변했다니 정말 기뻐. 솔직히 걱정했어.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아직도 그 어둠 속에 있는 건 아닌지. 근데 편지 읽으면서 느꼈어. 우리 아담이 어른이 됐구나. 아버지 닮은 사람이 됐구나. 나도 여기서 열심히 살고 있어. 난민 캠프에서 아이들 가르치는 일을 해. 힘들지만 보람 있어. 언젠가 꼭 다시 만나자. 그때 오빠가 키운 쌀밥 먹여줘. 사랑해, 동생아. 누나 아얀. 그 편지를 읽으면서 저도 펑펑 울었어요. 가족이 있다는 게,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이런 느낌이구나. 그 즈음 마을에 새로운 도로가 완공됐습니다. 한빛 부대가 건설한 도로였어요. 모르신의 중심을 관통하는 포장도로. 우기에도 진흙탕이 안 되는 제대로 된 도로였죠. 그 도로에 이름이 붙었습니다. 한빛로. 명명식 날, 저는 그 도로를 천천히 걸어봤어요. 발밑에 단단한 아스팔트가 느껴졌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진흙탕이었던 곳이에요. 이제는 트럭이 달릴 수 있는 도로가 됐습니다. 이것도 형님들이 남긴 거구나. 쌀만이 아니라 도로도 기술도 희망도. 전부 다요. 모든 만남에는 이별이 있습니다. 한빛 부대는 순환 배치제로 운영됐어요. 몇 달마다 새로운 부대가 와서 교체되는 거죠. 김정호 형님을 포함한 초기 멤버들이 본국으로 돌아갈 시간이 됐습니다.
출발 이틀 전 형님이 저를 불렀어요. 논둑에서 만나자고요. 해질 무렵이었습니다. 저는 논둑에 앉아서 형님을 기다렸어요. 황금빛 들판이 저녁 노을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붉은색과 금색이 섞인 환상적인 풍경이었죠. 1년 전만 해도 붉은 진흙밭이었던 곳이에요. 형님이 왔습니다. 옆에 앉았어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들판을 바라봤습니다. 예쁘죠? 형님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예뻐요. 처음 왔을 때 기억나요? 형님이 물었어요. 아담 동생이 언덕에서 저희 비웃던 거.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미안해요, 형님. 그때 저는 진짜 형님들이 실패할 거라고 확신했어요. 형님이 웃었어요. 저도 솔직히 무서웠어요. 진짜 될까 싶었죠. 근데 아담 동생이 먼저 진흙탕에 들어왔을 때 그때 확신이 생겼어요. 되겠다고요. 저요? 저는 놀랐습니다. 제가 뭘 했다고요? 형님이 저를 쳐다봤어요. 아담 동생이 변하는 걸 보면서 저희도 힘을 얻었어요. 가장 냉소적이었던 사람이 가장 열심히 하는 걸 보면 다른 사람들도 따라오거든요. 동생이 다리 역할을 해준 거예요. 저희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요.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저는 그냥 제 앞에 있는 일을 했을 뿐인데. 형님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하나둘 나타나고 있었어요. 아담 동생, 저 내일 모레 떠나요. 알아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형님이 없으면 어떡해요? 아직 배울 게 많은데. 형님이 제 어깨를 잡았어요. 아담 동생, 이제 동생이 가르칠 차례예요. 동생이 배운 걸 다음 세대한테 전해주는 거죠. 그게 저희가 진짜로 원하는 거예요. 언젠가 저희 없이도 이 땅이 계속 황금빛으로 빛나는 거요. 저는 눈물이 났어요. 참으려 했는데 안 됐습니다. 형님 앞에서 우는 게 창피했는데 멈출 수가 없었어요. 형님, 제가 말했어요. 꼭 다시 올 거죠? 형님이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약속합니다. 언젠가 반드시 다시 올게요. 그때 동생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보러요. 아마 저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 되어 있을 거예요. 출발 당일 아침 마을 사람들이 전부 나왔습니다. 논둑부터 마을 어귀까지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아이들은 울면서 한국군 병사들 손을 잡았고 어른들은 연신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다니엘 촌장님이 앞으로 나섰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국에서 온 친구들 고마워요. 당신들이 우리한테 준 건 쌀만이 아니에요. 희망이에요. 우리 스스로 일어설 수 있다는 믿음이에요. 평생 잊지 않을게요. 한동혁 대대장이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떠나지만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부대가 올 겁니다. 그리고 그들도 여러분과 함께 할 거예요. 대한민국은 여러분을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이제 스스로 해낼 수 있어요. 저희가 증인입니다. 아이샤가 뛰어나와서 김정호 형님에게 뭔가를 건넸어요. 손으로 만든 팔찌였습니다. 벽시 껍질로 엮은 거였어요. 아저씨, 이거 제가 만든 거예요. 잊지 마세요. 형님이 무릎을 꿇고 아이샤 눈높이에 맞췄어요. 고마워, 아이샤. 절대 안 잊을게. 넌 나중에 뭐가 되고 싶어? 아이샤가 대답했어요. 저도 아담 오빠처럼 농사 가르치는 사람이 될 거예요. 형님이 웃으며 아이샤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꼭 그렇게 돼. 응원할게. 저는 형님 앞에 섰습니다. 할 말이 많았는데 막상 입을 열려니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형님이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악수였어요.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형님이 저를 끌어당겨 안았어요. 잘 있어, 동생. 자랑스러워. 형님도요. 저도 형님이 자랑스러워요. 트럭이 출발했습니다. 형님이 창문으로 손을 흔들었어요. 저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트럭이 먼지 구름을 일으키며 한빛로를 따라 멀어져 갔습니다. 점점 작아지다가 마침내 지평선 너머로 사라졌어요.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텅 빈 것 같으면서도 동시에 뭔가로 가득 찬 느낌이었어요. 형님이 남기고 간 것들이요. 기술, 지식, 그리고 희망. 그건 트럭을 타고 떠나지 않았어요.
제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일주일 뒤 저는 마을 청소년들을 모아서 농업교실을 열었습니다. 형님이 하던 것처럼 칠판 앞에 서서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목소리도 떨리고 뭘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헷갈렸어요. 하지만 아이들의 반짝이는 눈을 보니까 용기가 났습니다. 오늘은 벼의 생장 주기에 대해 배울 거예요. 저는 칠판에 그림을 그리며 설명했습니다. 형님이 저한테 했던 것처럼요. 아이샤가 손을 들었어요. 오빠, 나도 나중에 쌀 키울 수 있어?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지. 너도 여기 있는 모두도 할 수 있어. 포기하지만 않으면. 그게 형님들이 가르쳐준 가장 중요한 거였어요. 포기하지 않는 것. 불가능해 보여도 도전하는 것. 그 작은 믿음이 기적을 만드는 씨앗이었습니다. 지금도 보루 들판에는 태극기가 펄럭입니다. 한빛부대 새 멤버들이 와서 우리와 함께 일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트랙터를 몰며 내일을 꿈꿉니다. 남수단 사람들은 한빛부대를 이렇게 부릅니다. 쌀을 심은 군대. 하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해요. 그들이 심은 건 쌀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척박한 땅에서도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결코 꺾이지 않는 가능성이라는 이름의 씨앗이었습니다. 그 씨앗은 지금 이 순간에도 자라고 있어요. 제 안에서, 말릭 안에서, 아이샤 안에서, 보르의 모든 사람들 안에서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셔도 좋습니다. 진짜로요. 여러분의 아들들이, 형제들이 지구 반대편에서 그 어떤 외교관보다 훌륭하게 대한민국의 이름을 빛내고 있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어요. 따뜻한 인류애였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의지였습니다. 함께라면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이었습니다. 저, 아담 마디알은 그 기적의 증인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누군가에게 그 기적을 전해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로요. 언젠가 형님이 다시 오면 저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형님, 약속 지켰어요. 저도 씨앗을 심는 사람이 됐어요.